21대 대선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거센 네거티브 공방 속에 각 후보들의 막판 선거전 판세와 변수까지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영구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 12일로부터 22일이 지났고 선거운동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피날레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각 후보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여의도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치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대구 수성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게 됩니다. 마지막 유세 현장, 피날레 유세 그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각 선대위에서 의미 있는 장소를 잡았겠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시작을 광화문에서 했고 지금 마무리를 여의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화문도 그렇고 여의도도 역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장소이냐? 과거 이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좌우가 나뉘어서 예. 각자의 목소리를 외친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통합이 아니라 갈등, 분열, 충돌의 이미지가 높은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한다 하는 거는 자기 지지층밖에 볼 수 없다. 이거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나는 나의 지지층밖에 나의 지지층만 향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장소를 잡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런 큰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4.3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산, 대구, 대전 엄청 그리고 바쁘더라고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서울시청까지 전국을 종주를 하는 거예요. 네. 종주를 하면서 잡은 장소가 역앞입니다. 역앞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좌우를 떠나서 누구나가 다니는 정말 서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통합의 의미를 가지는 어느 좌우를 떠나서 누구든지 포용하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잡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 또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 상당히 대비가 된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 수성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거든요. 그렇죠. 네, 영남대를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예. 이제 마지막 유세지를 택했는데 오늘 가서 좋은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일 안 했다고. 예. 단일 안 했다고 아마 좀 쓴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까지도 단일화에 대한 미래는 아마도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열망에 부응하리라고 기대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정영국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 통합보다는 이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낮은 점수 주셨습니다. 글쎄요, 여의도에 국회 있지 않나요? 여의도 안에서 하는 거하고 밖에서 하는 거 다르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지금 대선이 내란 심판 선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내란 종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12.3 계엄, 12.3 내란 사태를 사실은 시민의 힘으로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침탈하는 계엄군을 시민이 가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어떤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도 했었고요. 그 시민들의 힘, 주권자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이다 이런 말들도 생겼는데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의도에서 최종적으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격 규정의 측면에서라도 여의도에서 이번 이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정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화문이 예전에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광화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열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오히려 저는 왜 광화문이 좋다고 생각했을까 약간 조금 의아한데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그동안에 계속 극우 집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른바 정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가 계속 광화문에 있었던 건데 굳이 광화문에서 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극우 성향을 좀 더 부각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마무리하는 걸 그냥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대구의 아들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특히 시대 교체를 얘기하는 젊은 후보가 마무리한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보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 마지막에 성폭력성 발언으로 상당히 실망한 보수층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견고하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이준석 후보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시각이 있어야 그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마지막으로 보수의 심장이란 대구에 가서 저는 보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또 독자 노선을 계속 걷겠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도 대구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후보들은 대선 전 마지막 주말에 전국을 누비면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진상 규명과 처벌, 그리고 다시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군사 쿠데타는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 당연한 일을 누가 부정하겠느냐? 가장 위험한 독소를 가진 물을 대통령이라는 제일 윗물에다가 갖다 놓으면 아랫물이 다 독약 먹고 먼저 폭탄보다 더 센 게 여러분의 한 표죠. 자신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본투표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구와 부산 등 300km를 넘게 이동하면서 험지인 영남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도 TK, PK 지역을 돌면서 좀 보수층 표심 잡기에 주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산토끼를 잡겠다. 뭐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TK 지역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안동이 고향이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영남에서 뿌리를 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TK 출신인데 TK에서 이전에 나왔던 득표율처럼 이렇게 낮은 득표율이 나온다고 하는 건 좀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영남의 아들이라고, 특히 TK의 아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공을 들이고 싶은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선거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영남에서 어찌됐든 간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영남에서 이전처럼 예전에 민주당이 득표했던 게 보통은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 초반 정도 득표율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PK도 40% 넘는 게 민주당의 어떤 바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30% 후반대 득표율에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어떤 의미 있는 심판 선거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려면 영남에서 의미 있게 격차를 좀 좁히는 그런 득표율이 나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들어갔을 때 초반에도 영남을 가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TK 지역도 TK 지역이지만 특히 PK 지역은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표심을 흔드는 작업들도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해수부 이전이라든가 북극 항로 개척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든가 동남 투자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을 준비해서 그걸 또 얘기를 하는 여기에 또 PK 지역 특히 이제 부산 민심이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도 이번 선거를 확실하게 성격 규정을 하면서 민주당이 좀 압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PK 지역이 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영남 지역의 중도층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겠죠. 이제 틈새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지금 지난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TK 지역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영남 지역 전체가 낮은 예. 편인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본투표에서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사전투표율에서 보면은 호남 지역은 굉장히 높았죠. 반면에 영남 지역 낮았는데 영남 지역 이제 유권자들이 아마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로 봤을 때는 영남 지역 굉장히 걱정되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초반에는 이제 여론이 전체적으로 비등비등했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비등비등했는데 갈수록 선거전이 진행이 되면서 영남은 이제 표가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이 결집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압도적 결집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노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런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이제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은 영남 지역 표심들이 이제 본투표에서 굉장히 좀 결집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 김문수 후보는 지난 주말 이 수도권을 돌면서 행정 성과와 청렴함을 강조하는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단일화 끝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뽑는 표가 사표가 될 것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단일화가 뭐 가능할 것이냐? 거의 이제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이 보수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우선 이제 김문수 후보 수도권 지역을 돌면서 자신의 이제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도덕적인 후보하고 도덕적으로 흥결이 많은 후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흠결이 많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선거 유세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이제 단일화가 문제죠. 단일화가 문제인데 여전히 단일화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오늘까지도 열어둬야 되는데 설사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3자 구도로 간다 했을 때 정말 불리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드롭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아예 포기를 하든가 이럴 네.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표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고 버티면서 오히려 잡아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번 선거는 정말 이재명 독재 국가를 막아야 된다. 네. 그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 청 가운데 일부는 결국 본투표에 가서는 사표는 안 되겠다. 결국은 될 수 있는 사람을 돼야 될 수 있는 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3자 구도로 간다 했을 때 이게 결코 불리할까?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보수 이 우파의 총결집을 위해서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예. 끝까지 오늘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표를 막는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은 진보 보수보다도 탄핵 찬성과 반대 국면이 좀 더 앞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대체로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고 예. 또 김문수 후보를 찍기는 참 이게 손이 안 간다 하는 그런 지지층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본투표에 갔을 때는 전략적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사실 선거운동 초반만 해도 한 자릿수를 밑돌다가 이후에 대선 토론 뭐 거치면서 두 자릿수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싶었는데 물론 이제 깜깜이 선거 이후에는 모릅니다만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표를 깎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양당이 더 결집되는 결과가 될 것인가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요 아직까지도 착각에 휩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눈과 귀만 잠깐 가리면은 얼마든지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줄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후보 내쫓은 당이 누굽니까? 저 국민의힘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잖아요.
끝까지 탄핵 반대하고 계엄 옹호하고 그랬던 인사예요. 왜 한덕수 후보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난데없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그토록 집착을 하면서 했을까요? 거기에 전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있는 후보가 한덕수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정치 구상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합니까? 이준석 후보는 가뜩이나 자신의 발언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게 계엄에 난 반대했어요. 탄핵에 찬성했어요. 이건데 탄핵에 정반대해서 반대했던 인사하고 손을 잡고 자 이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자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이준석 후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자 도생하고 독자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건데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이준석 후보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준석 후보만 포기해주면 5% 아니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우리한테 오겠지. 이게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바람으로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막판에 가서 설령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젊은 층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로 갈 거예요. 그럼 결국 효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결국 단일화를 계속 얘기함으로써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심정적으로 보수층을 자극하는 효과 그리고 보수는 하나가 돼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단일화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본투표를 코앞에 두고 댓글 여론조작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과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연관성을 따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나 유시민 작가의 그런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기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작에 능하니까 불리한 것만 나오면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손모 씨라는 대표 있죠. 이 사람이 댓글팀을 운영한 게 3년 전부터라 그래요. 그리고 한 100명 정도 최소한 거기 안에 댓글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기독자유통일당을 만든 사람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에 그 리박스쿨에 있는 사람 4명이 들어가서 공천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관계없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댓글팀 들어가기 전에 그 직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선해서 리박스쿨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 교육공책 정책들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일종의 유튜브 방송을 할 때 김문수 TV가 그 협찬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그 손모 씨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죠. 왜 그걸 부정도 긍정도 하질 못합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곳에서 댓글팀을 만들어서 김문수 후보는 선풀 막 달아주고 이준석 후보는 막 비난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포털 같은 데서 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관계없다고 저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공작이다, 관계없다 이렇게 부정하지만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수사 본격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더 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극우 세력의 기반이 되는 게 이념하고 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곳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고 서울에 있는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교사를 파견하고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을 지내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견학도 가고 그리고 극우적 역사관들을 그 어린아이 한 10대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 막 심어주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게시를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모종에 연결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인형 교육을 하고 그걸 보수의 확장이라고 인식하고 그랬던 사람이 대선 기간에는 댓글팀을 운영하고 기본적으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이트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대기업 후원을 통해서 극우 세력들을 키워나갔던 작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한치도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이걸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국기문란이라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드루킹 사건 주장했을 때 비난했던 것처럼 더 단호하게 태도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냥 이걸 공작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런 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의 악수라고 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선거꾼들의 짓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선거를 본투표를 3일 전 앞두고 지금 이걸 이제 이게 기사를 어느 인터넷 매체에서 터뜨리고 이걸 민주당이 가져다가 계속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여론을 왜곡시키는데 이게 이제 이 뭐 의혹이에요. 예. 의혹 기사를 검증되지 않은 의혹 기사죠. 이게 이제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런 이제 시점을 딱 잡아서 터뜨린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대선의 데자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때 김만배 신앙님 사건, 허위 인터뷰 사건이지 않습니까? 허위 인터뷰 사건을 딱 정확히 본투표 3일 전에 터뜨렸습니다. 인터뷰는 6개월 전에 해놓았던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터뜨린 거 선거에 이용한 거예요. 선거 판세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은 졌지만은 그 이 두 사람 구속되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 터뜨렸을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그러니까 선거 본투표 하루 전날 이재명 후보는 아마 470만 명에게 아마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에 악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 매체, 똑같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한 것인데 이게 연관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관을 지어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는 이거를 댓글 조작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내란이 뭐든지 내란입니다. 내란인데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댓글 조작의 원조가 누굽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닙니까? 원조가 김경수예요. 2년 징역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내란이라고 그러면 내란의 수괴겠나요? 내란의 수괴. 내란 수괴가 김경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그 선대위에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막 이재명 후보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내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댓글 작업이 그러면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선거를 앞두고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비열한 짓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만약에 취재가 일찍이 됐다 그러면 일찍 터뜨려 가지고 검증을 하든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내일 선거인데 지금 의도적으로 터뜨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걸 이제 모르겠습니까? 이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역풍이 불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 예. 너무 확대 해석도 하시고 너무 또 축소 해석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데서 댓글팀 운영했다는 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가 댓글 잠입 취재 팀입니까? 댓글 팀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도 보시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보도 봤습니다. 기사 봤는데 기사가 이제 잠입 취재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기사 내용이 잠입 취재라고 그러면은 그 상황들을 갖다 쭉 나열했던 것인데 그게 누가 얼마나 어떤 형태로 정말 드루킹 같이 그렇게 댓글을 조작을 했느냐?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엮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나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좀 더 안 돼요. 말씀드리면은요. 예. 잠입 취재를 하잖아요. 해서 리박스쿨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그대로 영상에 다 영상에, 찍혔고요. 예.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가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그 댓글 작업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 그리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요. 리박스쿨 사무실에 있는데 바깥에다가 그 자성군이라고 하는 댓글팀 운영한다는 걸 버젓이 게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가 가서도 확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댓글팀 운영 안 했다고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얘기할 때 나랑 관계가 없는데 왜 나랑 자꾸 댓글팀하고 엮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모를까. 댓글팀 자체가 있었다고 하고 그걸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취재를 해서
취재를 한 게 최근에 취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도한 것 자체를 아무것도 없는 의혹 제기라고 얘기하면 일단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문수하고 연관성은요. 이거는 상상 속에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취재해서 일종의 텍스트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리박스쿨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하고 이렇게 관련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영상을 게시해 놓은 거예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김문수 후보랑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면 독자적으로 자생적인 조직으로서 댓글팀 활동을 했고 댓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자생적으로 활동한 사람들 같으면은 그럼 왜 그러면 김문수 후보만 선풀 달아주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막 비난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극우가 이념과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생적으로 활동하면 자기네들이 자기 돈으로 하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 교육정책 자문위원도 지내고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어린 아이들 와가지고 일종의 우경화 교육한다고 극우 사상을 막 주입하는 역사 교육하고 이게 다 뿌리가 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공작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전 일부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없던 일로 만들긴 매우 어렵다. 예. 근데 그게 조직적인 댓글팀이라고는 확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댓글팀이라는 것은 그걸 댓글팀이라고 붙인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 송가혁이라고 손가락 혁명단이라 혁명군인가 혁명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팀을 운영한 거잖아요. 기사를 주고 여기 댓글 달아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댓글 조작팀이다 규정을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 그건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 한 것에 대해서만 비판을 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직적으로 짜여 있었으며 늘봄학교와 연결된 것이 어떻게 김문수 후보와 연결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내일이 당장 선거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깜깜이 선거 기간이 이어지면서 이어졌던 그 뭐 이슈들을 짚어보자면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재명 후보 아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 리박스쿨 사건 등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투표에 이미 후보를 정한 지지자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혹은 부동층 5%에서 10% 정도가 이 이슈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감정선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반명 분위기, 반명 결집을 계속 그동안에 시도해왔던 거고요. 반면 결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나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로 김문수 후보를 찍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좀 오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나 설화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길 가다가 저도 놀랐는데 현수막에 유시민 작가가 발언한 걸 다 거기다가 막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유시민 작가 걸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게 해놓고 김문수 후보 아까 제가 댓글팀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없다고 부정도 못하면서 댓글팀 문제에 대해서 펄쩍 뛰면서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전 김문수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그러면은 그래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발언을 또 많이 하고 또 많이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유권자들의 심정을 자극하는,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자기는 또 안 돌아보냐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설란영 여사의 발언은 그럼 멀쩡합니까? 괜찮습니까? 전 그것도 못지않게 유시민 작가 발언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비하하고 이랬던 거는 똑같아요. 그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자기 딸과 관련해서 추호 올리기 위해서 딸 문제를 딸 결혼하는데 나는 어떤 돈이나 어떤 배경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고 이건희 회장 딸 문제를 언급하고 남의 가족 비극사를 막 얘기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뭐 이상한 욕설을 한다거나 유권자들을 막 비하하는 발언하고
그럼 차라리 상대방의 막말이나 뭐 상대방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막말 다 하고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이런 전략이 과연 제대로 먹히겠는가? 결국은 확장성이 별로 없는 발언들이나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냥 감정적으로 화나게 해가지고 투표하게 만드는 아주 일차원적인 선거 전략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여론조사,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 논란, 네거티브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막판에 와서는 망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역대 선거를 봤을 때도 이 망발 이 행동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예. 극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작가의 이 망언은 굉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 비하, 학력 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을 개인이 유시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재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망발 중에 망발이에요. 이것은 이 지금 투표 표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뭐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극대화 영향력인 면에서는 극대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이 내란 종식에 대한 심판 이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란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대한 처벌인 것이죠. 과거에 대한 심판인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국가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까 5에서 10% 이제 부동층 예.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을 용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깊이 생각을 하실 것이고 그런 절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거는 역사상 있은 적이 없어요.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권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용인할 것인가 용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국민들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할 거예요. 모든 뭐 입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허가를 받았다 하면서 밀어붙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암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이슈들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특보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